네, 배 넘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십니까? 나는 천 개의 아이고, 빗방석이나 보고 싶다.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다짐했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참사 당시 희생자를 수습했던 전남 진도 등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개의 연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연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304개의 노란 리본들이 달려 있습니다. 하늘로 간 아이들을 땅에 있는 가족과 연결해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의 이렇게 어떤 소통 그리고 연결끈. 태평소 가락에 맞춰 숙녀들이 바라춤을 춥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이들이 편히 잠들길 기원합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선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과 함께 국민안전체험 행사가 열렸고 올해도 작년도 함께 모여 있다가 소리 없이 졌을 5년 전 그 해도 노란 리본꽃 어찌나 예쁜지.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안산 다던고 2학년 8반 고 안주현 군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학생증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고 안주현 군의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의 학생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영화관을 갈 때도 아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현이가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다는, 항상 같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현이가 보고 싶을 때 또 이런 사진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이 죽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말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진실에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두려울 때도 있는데. 진실은 언제쯤 인양될 수 있을까? 벚꽃이 활짝 폈던 5년 전 오늘 떠나간 304명의 기억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면 그곳에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라 그저 피고 지는 것이 아름답기만 한 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추모 사이렌으로 시작된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5천여 명이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내 아이도 내가 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 아이도 우리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을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 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열병을 앓았지만 날이 선 말은 상처를 해짓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자유한국당.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내고 현재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은 SNS에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며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은 뒤 사과했고
정 의원은 유가족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 제발 좀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야.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야유 속에 추모사를 끝낸 황 대표는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윤리위를 소집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습니다. 세기대전 와중에 폭격도 견뎌냈지만 원인을 모를 화재로 이렇듯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57년 동안 프랑스 파리 시민은 물론이고 세계인과 함께했던 노트르담 대성당. 지금부터 이 대성당 화재는 왜 났는지, 불을 막 끈 현장은 어떤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짙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솟구칩니다. 파리 센강변 시테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염에 휩싸인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부수며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화재 1시간 만에 지붕과 첨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The spire started bending and crawling and big smoke and flames and people couldn't believe it. 충격에 휩싸인 파리 시민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하면 비통한 모습으로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De l'aspect tout religieux, c'est voilà, c'est un vrai symbole de la France, donc c'est juste horrible ce qui est en train de se passer. It's horrible, just straightforward horrible. So I hope they'll be able to build it up again. 마크롱 대통령은 예정됐던 대국민 담화를 취소하고 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트위터에는 우리의 일부가 불탔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3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 최대 문화유산의 화재 소식에 각국 정상들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대성당이 무너져 내린 것을 TV로 지켜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현재로서는 방화보다는 실수로 난 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또 문화재들은 소실된 것이 있는지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마에 휩싸인 첨탑이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첨탑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96m 높이의 첨탑을 무너뜨리고 지붕의 3분의 1을 태웠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1년 넘게 보수 중이던 첨탑의 임시 설치물로 건물 손상을 우려해 외부에 나무로 된 비계를 설치했는데 이게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첨탑에 있던 16개 구리동상은 제거돼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당 내부의 유물들은 소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그리스도 희생의 상징인 가시면류관과 13세기 프랑스 왕이 입었던 튜닉 등 일부는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La couronne d'épines, la tunique de Saint-Louis, on a pu sauver, je pense, quelques calices. Le trésor n'est pas. 그러나 노트르담 대성당을 대표하는 화려한 장미창과 대형 파이프 오르간 등 상당수 문화재는 아직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우리와 7시간 시차가 있는 프랑스 파리는 이제 정오가 지났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파리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동정미 특파원, 현재 노트르담 대성당 앞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트르담 대성당은 현재 외부뿐 아니라 내부 불길도 완전히 잡혔고 오전에는 비도 조금 내렸습니다. 대성당이 있는 시대섬은 현재 접근이 차단된 상태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성당 뒤편에는 첨탑과 지붕이 사라졌고 외벽 곳곳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의 정면에 있는 쌍탑 등 주요 구조물은 불길을 피했습니다. Certainement une fois de plus la bonne stratégie pour pouvoir préserver justement ces deux tours de Notre-Dame qui sont extraordinaires.
파리 시민들은 센 강변에 서서 노트르담 대성당의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테러를 포함한 방화보다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장 공사 인부들을 불러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성당 복원을 돕기 위한 성금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프랑스 최고 갑부 중 한 명으로 구찌 등을 거느린 케링 그룹의 피노르트 회장은 1,28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856년 역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짓는 데만 200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의 상징이죠.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는 물론이고요.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에서 만든 괴물 조각 하나하나가 예술사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노트르담의 역사를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은 무려 800여 년 전인 1163년 파리 문명의 발상지인 시테섬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완공되기까지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노트르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우리의 여인,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Pendant 800 ans, on a réussi à la conserver et aujourd'hui, il faut que ça parte en fumée. Et ça touche tout le monde, je pense. 프랑스 대혁명 때 대대적으로 파손됐다 복원된 노트르담에서는 프랑스의 영광을 알린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고 최장기 집권 대통령인 미테랑의 장례식도 치러졌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역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노트르담은 건재했습니다. 히틀러가 파리 문화유산 곳곳에 폭탄을 설치하고 파괴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한 군대 덕분에 살아남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교황청은 화재 소식에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이 파괴됐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Cathedral has this number of elements that are not just famous, but are religiously significant. For Catholics,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프랑스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 종교의 한 페이지가 사라져버린 비극에 프랑스인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쉽게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오늘 파리 화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11년 전에 불탔던 숭례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재는 안전한 건가요? 화재 점검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는 모두의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지붕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연신 뿌려대는 물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숭례문 화재에서 얻은 교훈은 정각 내부의 불을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것. 국보 제223호 경복궁 긍정전입니다. 전각 내부를 빙 둘러 두 가지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기를 흡입해 농도를 분석하는 연기 감지 센서와 열을 분석하는 열 센서. 두 가지가 동시에 화재를 인식하면 수도관을 통해 불이 난 구역에 분당 30리터의 물이 분사됩니다. 이 벽체가 다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재를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다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한 겁니다. 처마끝마다 설치된 적외선 센서가 불꽃을 감지하면 상황실과 소방서에서 동시에 알람이 작동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가운데 469곳이 목조 건축물일 정도로 우리 문화재는 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첨단 화재 설비는 국보급에 한정된 상황. 산과 인접한 목조 건축물에는 물로 벽을 만드는 수막 스프링클러 설치를 늘려나가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신생아가 3년 전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를 낸 분당 차병원 의료진 9명은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치의와 부원장 사이에 이런 문자가 오갔는데요. 이들은 병원에 누가 될까봐 가족에게 입이 안 떨어져 라며 집단 조작을 변명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년 전 일어난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제 분당 차병원은 공식 사과했지만 우선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산모의 주치의는 신생아의 머리뼈 골절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숙아라 태어날 때부터 위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생아 사망 직후 산모의 주치의가 골절 관련 의료 기록을 없애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하는 전공의가 미끄러져 아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자 의료진은 뇌 초음파 사진을 찍었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뇌 초음파 진료 기록은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산모 주치의가 여성병원 부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진료 기록 삭제를 건의했고 부원장이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직원이 산모 주치의에게 기록 삭제가 끝났다고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숨진 아동의 소아과 주치의는 전공의에게 진료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의료진은 아이 부모에게 머리뼈 골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에 누가 대고 말하기 미안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산모와 신생아의 주치의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 차병원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숨진 신생아의 부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제서야 합의를 시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린 사실을 3년 동안 감췄던 분당 차병원.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부모에게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변호인단을 통해 부모와 합의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겁니다. 또 병원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생아의 진료 기록을 삭제한 정황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여성병원 부원장과 주치의 등 9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분만 당시 신생아가 초미숙아 상태로 위중했다며 넘어진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차원에서 어떤 행정 제재를 받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런 가운데 병원 측은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박유천 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찰은 4년 전 황 씨의 마약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채널A가 단독으로 당시 황 씨와 공범이 나눈 SNS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1g을 사자, 부산 오빠에게 구해주겠다처럼 마약 범죄를 짐작케 하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황하나 씨가 여대생 조모 씨와 나눈 SNS 메시지입니다. 아끼면서 하기 싫다며 오늘 1g씩 사자는 황 씨의 말에 조 씨는 그러자고 대답합니다. 마약 구매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두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필로폰 1g이면 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거래 가격과 함께 황 씨가 마약 구매와 공급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나옵니다. 부산 오빠에게 말해 바로 받겠다는 겁니다. 조 씨 측은 경찰도 조 씨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만 구속됐을 뿐 황하나 씨는 경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채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하나 씨는 SNS 대화방에서 자신의 뒷배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 블로거가 황 씨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황 씨가 이 고소인에게 뒤를 봐주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겁니다. 너와 나는 태생부터 다르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하다고 과시했던 황 씨. 경찰은 홧김에 나온 발언이며 사실상 경찰에 아는 사람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황 씨가 뒷배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유천 씨는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합니다. 박 씨는 이미 마약 검사에 필요한 모발과 소변을 채취했는데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사이의 진실 공방, 경찰이 가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차량에 오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혐의 입증한 물건 확보하신 건가요? 경찰은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는 물론 박 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은 박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황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박 씨의 기자회견 이후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황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경찰은 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유천 씨는 내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곳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약과는 무관하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박 씨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소식입니다. 함께 수사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내가 최순실을 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들었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고위층 성접대 장소로 썼다는 강원도 원주의 별장입니다. 3년 전 경매에 나온 이 별장을 윤 씨의 권유로 낙찰받았던 지인 A 씨가 최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윤 씨와 고위층과의 권력 유착 의혹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윤중천 씨를 만나 최순실 씨 등 고위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맞냐고 물었는데 윤 씨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라고 연관이 있다 그러던데 진짜 연관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지 이러더라고요. A씨는 또 윤 씨가 한 공사의 융자 기한을 늘려줄 정도로 정부기관 등에 대한 영향력을 최근까지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처가 사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윤중천이가 자기가 해주겠다고 바로 연장해주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발탁 배경과 윤중천 씨가 수백억대 불법 대출 의혹을 피해간 배경 등까지 살피고 있는 수사단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반면 뒷배 의혹과 관련 최순실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윤중천 씨 이름을 들어본 적도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소화전 주변에 세워두거나 심지어 횡단보도에 버젓이 세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앞으로 사진 2장만 촬영해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윤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소화전 부근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소방차를 댈 수 있게 소화전 반경 5m 이내는 비워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조선에서 인정한 자리야. 근데 소화전 옆이라서. 근데 그때 우리는 잘 피해주죠. 내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장 등 이른바 4대 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2장만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 뒤로 보이는 횡단보도 위에 오토바이 한 대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 바로 근처에 소화전 옆에도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신고해 보겠습니다.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위반 차량 번호판과 위반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1분 넘게 불법 주차가 계속되면 한 장 더 찍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이유는 교통신호로 잠시 멈추는 차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위치를 선택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불법 주차 차량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달 말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의 경우엔 4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네, 카드나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다 보니 현금이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족 지갑을 다 털어도 가지고 있는 현금이 8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현금 수백, 수천 장을 다루는 은행원들. 은행원 지갑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좀 7,000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7,000원이요? 네네네. 늘 현금을 만지는 직업이지만 아예 지갑이 없거나 현금이 있더라도 많아야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 때는 카드 결제가 안 되면서 현금 없는 손님이 대부분이라 난처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계좌나 이런 걸로 좀 따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아예 현금 없는 매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현금 없는 매장 운영 중인데 혹시 카드나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하세요? 이 커피 프랜차이즈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현금 없는 매장은 전국 759개로 총 점포의 절반이 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평균 현금 보유액은 7만 8천 원으로 3년 전보다 4만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4인 가족 가구라면 1인당 2만 원도 안 되는 현금을 갖고 다니는 셈입니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지만 노년층은 달갑지 않습니다. 카드나 모바일 같은 것은 좀 번거롭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 1년간 20, 30대에서는 4명 중 1명이 현금 보유액이 떨어졌지만 70대 이상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영세 식당뿐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싼 식당 일부러 좀 찾아가려 하고 외식을 하루에 2번 했다면 뭐 한 번으로 줄이던가 아니면 집에서 한 번 더 먹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수 침체 속에 외식이 계속 줄자 프랜차이즈 산업도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전체 매장 수가 1,300개에 근접했던 국내 1위 프랜차이즈 식당. 고기류가 주된 메뉴지만 이젠 저렴한 찌개를 찾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 외식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마저도 그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02억 원, 전년보다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5년 운영한 김모 씨는 일주일 전 개인 카페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인테리어와 식기 구매, 가맹금 등 프랜차이즈의 높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프랜차이즈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간판을 좀 중요시하게 사실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가성비에다가 양에 맛까지 있으면 꼭 프랜차이즈 아니어도 5년 전 17.1%였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증가율은 지난해 5.4%로 추락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반복되는 우울한 경기 전망에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평생의 일터였던 하늘로 떠나는 고인을 유가족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배웅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는 목탁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위패와 영정사진을 나눠든 손자 3명 뒤로 상주인 조원태 사장 등 유가족들이 뒤따릅니다. 운구차로 관이 옮겨지자 막내딸 현민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앞서 비공개로 엄수된 영결식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는 하늘로, 바다로, 육지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큰 축복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과 강서구 본사를 향했습니다. 출퇴근길과 경납고 등 생전에 고인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과 작별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한진그룹을 국내 대표 운송 물류기업으로 이끌며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고 조양호 회장. 수송보국이라는 유업을 남긴 한진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회장과 어머니 김정일 여사가 안장된 경기 용인시 선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출국에 앞서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는데요. 야당은 최후 통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모레인 1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모레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보고서 채택이 또 안 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제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의 35억 주식 투자를 두고 야당이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 이런 선언서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청와대가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연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부산 총선 차출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또 원내대표도 나섰습니다. 조국 출마론을 자꾸 띄우는 배경은 뭘까요?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 수석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부산 경남 민심을 잡을 간판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한 윤영찬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도 조국 출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때가 되면 결단들 내리시겠죠. 설마 저만 뛰게 하시지는 않겠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윤영찬 전 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기 참모진의 총선 차출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조 수석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자연스럽게 물러날 출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재판장의 고등학교 선배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의 기준대로라면 재판부를 바꿔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군요. 김철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송인배 전 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고 강금원 창신섬유회장 소유였던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서 받은 2억 9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송 전 비서관은 주소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전국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 1부에 배당됐는데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중순 재판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박영래 변호사는 전 부장판사의 서울고등학교 선배입니다. 판사와 변호인이 고교 동문이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판사와 변호인 관계가 고교 동문,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연수원 동기일 때 재판부를 바꾼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송 전 비서관 사건을 재판하는 고양지원은 형사합의부가 한 개밖에 없어 다른 재판부로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판장이 정해진 이후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지적에 송 전 비서관 측은 위법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몇 년 전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를 두고 홍역을 치렀던 부산시가 이번엔 노동자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가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하자 시민단체들은 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지 이틀째입니다. 지난 10일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초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와 부산시 반대로 실패하고 소녀상과 50m 떨어진 곳에 임시로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기습 철거를 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오고돈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동자상 건립 위치를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시에서는 공론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곧 시장님이 그분들을 한번 면담을 하는 것을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가 봅니다. 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노동자상 설치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의 역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것을 묻고 없애고 그리고 역사를 잊자라고 하는 짓에 그 선두에서 부산시 지방자치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은 자신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자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2년 전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오청성 씨가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방송을 통해서였는데요. 붙잡혔다면 처형당했을 거라며 긴박했던 귀순 과정도 얘기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JSA 귀순병사 오청성 씨의 모습은 여느 남한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선을 넘어온 만큼 지금의 자유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오 씨는 당일 아침만 하더라도 남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1월 정신없이 차를 몰고 남쪽으로 돌진했고 군사분계선 10m를 앞두고 차가 배수로에 걸리자 목숨을 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He says he feared he was being dragged back to the north, an almost certain execution. 하지만 북한군 추격조가 난사한 총에 5군데 총상을 입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오 씨는 자신도 그 상황이었다면 총을 쐈을 것이라며 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 다니며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법대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해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북에 남겨진 가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북한의 신의주와 맞닿은 중국 도시죠. 단둥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인민군이 쓰던 일본제 고급 중고차가 북한으로 밀수되는 정황이 여기서 포착됐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차량 뒤로 경호원들이 탄 SUV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북한이 고려항공으로 직접 싣고 온 차량인데 일본차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명백한 제재 위반인데 어떤 경로로 북한에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쓰던 일제 고급 승용차가 지난 3월 단둥을 통해 북한에 밀수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판매용 중고차인데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경호원들이 타던 차량과 같은 종류입니다. 차량 가격은 대략 13,000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일부 중국군 관계자가 중고차를 빼돌려 북한에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제조회사보다는 그 차를 수입해서 북한에 전달한 중간 무역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보통 영세업체라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중고차는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배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새로 문을 연 평양 대성백화점에서 독일제 진공청소기도 포착됐습니다. 역시 금수품인 기계류로 여기저기 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중국에 대거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철수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권호혁 베이징 특파원이 더 넓은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201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텐진 2호점. 7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로 붐비던 개장 초기에 화려했던 매장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因为毕竟中国的市场很大，然后就是购物环境啊也都不断的在提升，所以说就也是市场竞争吧。 마트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롯데는 백화점도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국 내에서 롯데의 적자는 4년간 3,5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한때 텐진 경제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공장은 지난 연말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 텐진 공장은 문을 닫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분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화웨이 등 값싼 토종 브랜드에 밀려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는데 현지 인건비는 매년 10% 이상 오르자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베이징 현대차 제1공장은 다음 달부터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장 앞 마당에는 출고 안 된 신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때 연간 100만 대를 만들어 팔던 현대차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1공장이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在厂子都没了就5月份就生产就都没了，现在人还减员呢，现在。对。 과거의 중국의 시장은 양적으로 팽창만 했습니다만 지금 다 변화가 되고 있고 또 현재는 중국에 없는 새로운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차이나 드림이란 말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억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한국 기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가수 중 양대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21세기 비틀즈란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앨범 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 스트리밍 횟수를 합산해 집계합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도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피셜 차트는 새 앨범 판매량이 지난 3개 앨범의 첫 주 판매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BTS 위상을 갖다가 실감나게 전달해주는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주요 외신도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8개 도시에서 모두 16차례 공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회장이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85살인 김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원양어선 한 척으로 수산회사를 창업한 김 회장은 동원그룹을 50년 만에 재계 서열 45위로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폐쇄 조치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중남미 이민 행렬을 포착한 로이터 통신 김경훈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언론 부문에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퓰리처상을 한국인 사진 기자가 수상한 것은 처음입니다.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경북 경주는 26도를 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따뜻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요.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에는 10에서 40mm로 봄비치고는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가 11도 등으로 여전히 평년 기온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많은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피곤하더라도 낮잠은 20분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체 리듬을 방해하는 찬 음료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에 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에 파리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10년 전에는 남대문 화재를, 또 5년 전에는 세월호 참사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 못할 일을 생각해내야 하고 또 대비해야죠. 그게 국가의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오늘, 우리는 안전한 것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